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 볼 영화는 리뷰할 영화죠. 직장상사 길들이기입니다. 어제 봤고요. 이 영화의 그 연출자는 그 8, 90년대 비디오 대여점 시절에 열광했던 팬들이라면 잊을 수 없는 감독 샘 레이미입니다. 영화 그 이블데드로 너무나 호러 영화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그런 감독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블데드 3부작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2부 정도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할리우드로 진출을 해가지고 꾸준히 여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사실 이블데드를 지금도 안 봤는데요. 원래 호러물 자체를 당시에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피했고요. 뭐 지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타이밍을 못 잡았네요. 그 이후에 제가 본 영화 사실 다크맨이라는 이 샘 레이미가 소위 말하면 메이저에 진출해서 만든 첫 번째 영화였어요. 그 영화 지금 말하자면 그 슈퍼히어로 무비고 리암 니슨이 슈퍼히어로로 등장했던 영화였는데요. 그 이후에 뭐 이블데드 3라든가 그 대부분의 영화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뭐 잘 만든 심플플랜 같은 것도 있었고, 대중의 이름에 각인된 걸로는 스파이더맨 3부작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유명하겠죠. 그 다음에 뭐 드랙 미 투 헬이라든가 호러물로 오랜만에 돌아왔던, 그 다음 최근작은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돈의 멀티버스라는 영화로 기억하시는 팬들이, 마블 팬들이라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감독이 그 종종 호러 스릴러에 관련된 영화를 이제 종종 만들어 왔다고 그랬는데요. 그 영화가 이제 드랙 미 투 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샌드 헬프는 조금 결이 다른 호러물이긴 합니다만 뭐 또 아주 그 하드고라든가 초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샘 레이미의 연출작들 중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뭐 다양한 장르를 만드는 감독이니까 판타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퀵앤데드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이기도 하고, 뭐 더 분위기가 오르는 심플플랜 같은 이제 잘 만든 스릴러들도 있었고요. 되게 저예산 영화였습니다만 그런 영화들도 있고, 뭐 다양한 결을 만드는, 그러니까 되게 헐리우드의 장인 같은 감독이죠. 근데 자기 스타일의 인증 같은 게 있어요. 익스트림 클로즈업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 아마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를 보셨다면, 대운들의 멀티버스를 보셨다면 이 감독이 특히 이제 막 화면 얼굴의 신체 부분, 뭐 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크게 확대하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같은 장면들을 갖다가 이제 줌을 쭉 잡는다든가 이런 연출들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원래 샌드엘프인 직장상사 길들이기에도 점프 스퀘어라고 하는 장면이 한두 장면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샘 레이미의 특징을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자, 일단 샘 레이미의 이 직장상사 길들이기는 그 평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샘 레이미가 큰 규모의 영화들보다는 한 이 정도 사이즈 정도의 영화들,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재기발랄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연세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감독이 됐습니다만, 샘 레이미의 그런 좀 재기발랄함, 약간 이제 B급적인 성격, 막 좀 극단적인 인물들, 캐릭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로튼 토마토 지수 이번 주에 미국 개봉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내 개봉이 조금 뭐 평일날 개봉해서 좀 더 빠르고, 미국은 주말에 개봉을 하는 것 같고요. 와이드 릴리즈로는. 그 다음에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이 평단으로부터는 92%. 그 다음에 이 팝콘미터 관객층들은 89% 정도니까 아주 관객 좋고요. 약간 정서상으로 이 요즘 관객들보다는 과거의 영화 관객들이 좀 좋아할 면이 좀 있는 감독이에요. 그런 좀 B급스러움이. 자, 이 김경수 평론가가 처질 때마다 영설임 없이 B급 호러 도파민을 쏟아부는 샘 레이미 테마파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부분 장면에서 이제 보여지는 피치링압의 막 농담 같은 걸 이야기 섞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샘 레이미의 특징이죠. 약간 극단적인 설정이지만 재미를 주는 영화적 재미를 주는 요소들이 있고요. 이영철 평론가는 기부인과 승부는 운운하면 재미없음 이게 얘기인데 이제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오직 살겠다는 각오로 죽여준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합니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 아주 심플합니다. 린다 리들이고요. 레이첼 맥아담스가 평소의 이미지랑은 그 약간 순애보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노트북 같은 영화들 출연하면서 상당히 순해 보이고 좀 연약한 느낌의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뒤집어서 역할을 합니다. 브래들리 프레스턴은 죄송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메이즈 러너의 주인공이었죠. 그 딜런 오브라이언이 연기를 했고요. 역시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또 모르겠어요. 제가 메이즈 러너를 안 봐가지고 어떤 캐릭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좀 재수 없는 MZ 세대의 인물 이런 인물 역할을 좀 담당을 해요. 뭐그 MG라고 그러니까 약간 한 30대 정도 됐다고 봐야겠죠, 영화상으로는. 자, 레이첼 이 영화에서 아까 슬픔의 삼각형을 이제 이용철 평론가가 슬픔의 삼각형이 그 기부인과 승무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부인과 승무원이나 지금 언급되고 있는 제가 이 영상에 언급해 놓은 영화들이 이 영화의 그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나 베르트뮬러의 74년작 기부인과 승무원은 리나 베르트뮬러가 20세기에 이제 상당히 좌파 여성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감독인데 여기서 그 지안카를로 지아니니라는 이제 남자 배우가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승무원이었고 난파를 당해가지고 배가 그냥 일반적인 승무원 노동자죠. 그리고 귀족 계층에 속해 보이는 이제 여성과 난파돼서 무인도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역할이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20세기적인 좀 그런 계급 드라마의 이야기를 섞어버린 좀 풍자극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진 바가 있어요. 이 영화의 그런 메시지를 거의 고스란히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 담아낸 게 이제 루벤 웨스틀룬드의 슬픔의 삼각형입니다. 이 슬픔의 삼각형이 상당히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계급 드라마고 뭐 이제 소비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의 이야기를 뒤집어서 후반부의 영화를 배치하고 있는 게 슬픔의 삼각형이라서 이 앞에 지금 보고 있는 직장 상사 길들이기랑 좀 비견되는 뭐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고요. 가이리치의 이 스웨프트 어웨이는 그 가이리치 감독이 그 마돈나랑 결혼 생활을 이제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기부인과 승무원을 좀 리메이크해서 그래서 온갖 욕을 다 먹었죠. 뭐 저도 안 봤는데요. 영화의 이제 그런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아마 좀 가볍게 만든 것 같은데 뭐 사실 영화를 안 봐가지고 뭐라고 제가 말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영화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는 그 구조가 되게 심플하고요. 상당히 스피디한 영화입니다. 뭐 영화 길이가 한 지금 1시간 53분 정도 되는데 뭐 그 위에 크레디트가 헐리우드 영화가 좀 기니까 실제로 영화를 한 100분 정도라고 대략 봐야 되겠죠. 100분 정도, 113분 뭐 103분 뭐 아니죠. 뭐 1시간 53분이니까 그렇죠. 103분 뭐 한 103, 4,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편 자체의 상영 시간은. 근데 영화의 구조가 되게 심플하고 명쾌하고 등장인물도 근데 두 인물 외에는 사실 중심 인물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는 이야기니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린다 리드, 그러니까 이제 레이첼 맥아담스는 그 저기 뭐죠? 그 나이트 플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나이트 플라이트라는 영화에서는 킬리안 머피가 연기하는 그 이 일종의 테러리스트 킬러에게 쫓기는 그런 인물로 상당히 등장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반대 역할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연기 변신이 좀 잘 됐다고 보는 게 그 레이첼 맥아담스의 평소 이미지랑 다르니까 좀 신선함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원래 뭐 되게 그
화려한 부분이 있는 배우입니다만, 되게 외모를 갖다가 되게 백인의 나이 들고 그 진짜 일 중독자 워커홀릭 같은 인물로 등장하고, 영화상에서는 사실은 그 세련됨이 부족해가지고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들한테도 좀 따돌림을 당하는 뭐 그런 인물, 일을 잘하지만 하드워커,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영화적 배경이 있는데, 뭐 이혼도 당했다는 얘기가 이제 영화 중반에 보면 이혼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약간 또 이제 스토리상에 그 반전 요소들이 좀 있는 부분이니까 뭐 대충 얘기를 해보면 그렇고요. 하여튼 영화의 시작 지점에는 지금 여기 언급은 안 됩니다만 직장 장면이 먼저 등장을 해요. 직장 장면이 등장해가지고 밤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막 밤에 이제 막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 꿈꾸는 거는 임원 승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일을 죽어라 하면 이제 승진할 거고, 승진을 코앞에 두기도 했어요. 영화의 내용상으로 보면 그 이 지금 브래들리라고 하는 딜런 오브라인이 연기하는 캐릭터 자체가 그 아버지의 회사를 계승한 인물인데, 그 아버지가 사망을 한 걸로 보이고, 그 아버지에 뒤어서 계승을 하게 되면 임원 승진이 이제 바로 본인이 된다는 거죠. 린다라는 인물이, 린다 리들이. 자, 그래서 살고 있는 인물, 사실은 린다는 이 새 하나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앵무새 하나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앵무새가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앵무새인지 그냥 새인지 그런 얘기를 쭈글쭈글 하면서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전 장면에는 이 린다가 밤새 그 작업한 문서를 가지고 자신의 문서로 공을 돌리는 이 직장 뺀질이 상사가 나옵니다. 도노반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이제 애도 아니죠. 그러니까 상사라고 하기는 뭐 위치가 그렇긴 한데, 입사 연도로 보자면 린다가 더 먼저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고요. 린다가 뭐 사람들한테 호감을 많이 받는 캐릭터는 아닙니다만, 인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뭐죠, 상여성이 없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을 엄청 잘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영화의 설정상. 그런 장면들이 빠르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 지금 한번 이 왼쪽에 있는 이 백인 남자가 이제 도노반이라는 인물인데, 이 친구가 이 린다를 갖다가, 린다의 이제 그 업적을 작업을 가로채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이 체이스라고 하는 이제 안경 쓴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 친구가 역시 이제 임원 같은데 뭐 같이 술 한잔 하자는 얘기를 직원한테 얘기하다가 린다 꼈다가 팽당하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크리스마스 파티 때 만났다는 브래들리라는 아들이 잠깐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부임을 했다고 승진 인사를 이제 본인이 사장이 됐다고 이제 나타나니까, 거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브래들리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를 나타내죠. 이제 그때 이제 이 샘 레이미의 연출적 특징이 잘 보여져요. 그래서 이 브래들리라는 인물은 뭐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그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최악이었고요. 그 영화의 이제 대사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악이었고, 그러면서 되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란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사 일에 크게 관심이 있어 보인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세계에서 큰 기업에 이제 회장에 취임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데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갑질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단 말이 좀 어색하네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녀의 승진이라는 건, 그녀가 린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임원으로 나타나는 이 분이 이런 약속을 했었다고 하지만 가볍게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자기의 이제 대학 후배, 아까 이제 뺀질이 역할했던 도노반이라는 친구를 갖다가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임원 자리에라고 합니다. 근데 오직 임원 자리를 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의상이라든가 레첼 맥아담스가 갖고 있는 이 좀 부시시한 머리라든가 이런 게 이 브래들리한테 거슬리는, 그러니까 밥맛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린다는 실용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외양을 꾸미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영화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앞부분 장면들의 뭐 신발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이제 린다의 실용적 신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비되는 브래들리의 이제 고급 로퍼 신발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대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바쁘니까 린다 입장에서는 이 빵 같은 거를 먹고 이제 크림을 묻은 채로 허둥지둥 하다가 브래들리한테 이제 아는 척을 했는데 그 린다의 얼굴에 묻은 그런 참치 소스구나. 참치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참치 샌드위치를 먹다가 이제 그걸 묻은 모습이 브래들리한테는 불쾌감을 주면서 이 린다라는 여자에 대한 불호를 브래들리 나타내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린다는 이 회사를 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아까 이제 예고했던 이 임원분이 다 설명을 해주죠. 하지만 브래들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린다에게 이제 해외 합병권에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성과를 내면 임원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이 브래들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린다를 갖다가 뭐 어떻게 승진시키겠다는 마음 같은 건 눈꼽만치도 없어 보입니다. 브래들리 상당히 되게 싸가지가 없는 모습, 말 그대로 린다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앞부분에 상당히 노골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샘 레이미 연출은 약간 인물의 깊이라기보다는 좀 극단적인 인물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또 개연성이 아주 100%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 또 설득이 또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린다는 이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상황이 되죠. 이제 참자 그런 상황이고, 린다의 사람들이 주변 인물들은 눈치만 볼 뿐이지 린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뭔가 토닥여 주거나 이런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린다가 이제 다음날 출장 그 비행기에 타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장면, 이 모습 자체가 이제 비웃음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린다가 약간 행동이 과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 인물들이 린다를 좀 비웃음 삼아서 얘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린다의 능력에 비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정적 장면이 나오는데, 비행기가 이제 어차피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락하게 되겠죠. 추락하게 되는데, 그 전에 린다 리들이 생존자라고 하는 그 서바이버라고 하는 자신의 그 입사 소개 영상을 보면서 이 나머지 이 임원들이 낄낄거리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브래들리를 포함해서, 브래들리 도노반 등이죠. 포함해서 체이스까지 앉아서 낄낄낄낄 보면서 비웃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생존자. 근데 이 생존자라는 개념은 사실 레이첼 메가담스가 등장하는 린다 리들이 집에서도 이 새랑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보는 어떤 생존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린다가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이미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조난 상황이 됐을 때 린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그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하죠. 자, 이렇게 막 이제 비웃는 거예요. 보라는 듯이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린다는 이제 그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끼고 있다가 상황을 모르다가 상황을 인지하게 되죠. 약간 그리고 영화의 앞뒤에 음악적 요소로 사용되는 거는 블론디라고 하는 이제 80년대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블론디라는 그 밴드의 노래가 상당히 이 영화의 린다의 테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론디는 상당히 그 80년대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뭐 지금 같은 PC가 이제 공정화되기 전에도 여성 락커로서 상당히 강한 여성의 이제 이미지를 대변하는 그런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블론디의 음악이 앞뒤로 사용이 되고요. 그 앞부분의 장면에서도 가라오케를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직원들과의 대사 상황에서 이 린다가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블론디의 노래를 아니하는 뭐 당연히 이제 동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린다는 블론디 자기의 세계 안에서 갇혀 있고 직장 안에서 갇혀져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이런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지금 끌끌거리고 있는 이 비슷한 패거리들, 이 브래들리 패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린다는 자신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던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 승진의 가능성은 덮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영화에 지금 나머지 등장했던 인물들은 다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합니다. 오직 브래들리와 린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린다는 위급상에 추락한 상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살아나고요. 브래들리가 부상을 입습니다. 물론 린다도 브래들리가
하필 같이 있게 된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다리 부상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브래들리를 이제 그 구해서 살 수 있겠고, 이제 이 해변에다가 뭐 나름대로 뭐 그 이미지 거처를 만들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불을 피운다거나, 뭐 사냥을 그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생존 방식을 그대로 실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린다에게는 너무 즐거운 거고요. 이 브래들리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만, 회사에서도 일하는 것을 린다고, 브래들리는 그의 상사라는 이유로 이제 뭐 갑질을 한 거죠. 그런 상황을 브래들리는 그 상황의 위치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브래들리는 당연히 세상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린다가 자신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만, 뭔가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린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소극장난 따위 할 게 아니라 이제 조난시효를 보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린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당신을 살려낸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 린다의 광기가 서서히 이제 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린다는 굳이 이 섬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앞에 봤던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언급되는 부분인데, 이 세계에서는 계급 질서가 다시 뒤집어져 버려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샘 레이미의 관심은 뭐 그렇게 그 정치적 계급 질서 같은 부분에 이제 둔다기보다는 이 두 비호감 인물들이에요. 둘 다 사실 린다 리들도 그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고 자기 성공에만 집착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현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잣집 도련님일 수밖에 없는 브래들리에 비하면 린다가 좀 더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이제 마구 달려가는 영화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뭐 배경 설명이라고 이제 설명도 나오고요. 어디는 금지 구역이라고 또 이 린다가 나죠. 브래들리는 건강이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투정을 부려봐도 린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있고요. 이 영화가 2.39대 1의 화면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샘 레이미는 이 옆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되게 잘 쓰는데, 브래들리가 불만이 생겨서 린다로부터 독립을 시도를 해요. 근데 뭐 당연히 브래들리는 이런 생존 능력도 없고 아직 그런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브래들리 자기 상사로서의 갑질을 하는 방식을 린다에게 휘두르다가 린다로부터 배제당하게 되죠. 린다로서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을 팽당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인지상정도 있고 브래들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호감도 사실 린다는 애초에 처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린다도 브래들리를 뭐 또 무작정 배척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길들이기를 말 그대로 하게 되죠. 사실 이 영화에는 그 원제는 샌드 헬프인데요. 헬프 메시지를 이제 보낸다는 얘기인데요. 그 영화를 주저하거든요, 린다가. 근데 직장상사 길들이기라고 해서 약간 로맨틱 코미디스러운 제목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적확한 표현이기도 한데 사실 스릴러 장르에 어울리는 제목인지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뭐 이게 앞만 봐도 로맨틱 코미디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영화니까요. 자, 어쨌든 비웃는데 린다가 이제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이제 영화에서 제일 유쾌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게 비틀어진 유머라는 점을 좀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영화적인 유머고 호러적인 유머예요. 그러니까 블랙 유머긴 한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샘 레임이라든가 이런 감독들이 잘하는 방식인데요. 린다가 멧돼지 사냥에 나갑니다. 자기의 단백질을 나가야 되는데, 브래들리가 당시에는 부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계팀 린다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 얘기도 끝까지 이 브래들리가 이 린다를 갖다가 안중에 두고 있지 않다는 표현의 주요 대사예요. 린다는 사실 전략기획실이라고 하는 그런 팀 소속인데, 린다를 계속 회계팀이라고 부르는 브래들리의 모습인데, 브래들리의 오만함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자, 하지만 이제 이 린다는
여러 가지 생존 지식을 통해서 이 멧돼지 사냥에 나서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멧돼지 사냥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장면인데 여기서 막 피칠갑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여기 이제 예고편에 캡처기 때문에 이거 의도적으로 지금 마스킹 처리를 한 건데요. 요것도 이제 신체 그 멧돼지의 이제 그 절단 부분들 같은 거 이제 표현되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 이제 피가 튀어 있는 장면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피가 튀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일종의 그 하면 한 번 더 해서 아예 이제 약간 과하게 해서 웃기는 그런 식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요거 이제 미국식 유머에 좀 가까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영화가 표현되는데 이게 좀 영화를 많이 보는 분들한테 웃기는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들 이제 하도 그거를 갖다가 이제 비춰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린다 하는 말은 은근 그 사냥해봤냐고 은근 재밌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제 이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린다는 회사에서도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서바이버 상황에서도 좀 맞아요. 무인도 생존 상황에서도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브래들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의 차이뿐이죠. 브래들리는 회사에서는 린다를 그저 무심한 존재였지만 여기서는 절대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형지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습도 이제 식량을 채집하게 되고 린다가 좀 교육을 시키죠. 뭐 베리를 갖다가 뭐 먹지 말라든가 뭐 이런 장면들이 활용되는데 이 브래들리도 린다를 구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브래들리도 린다가 필요한기도 하고 그 아까 이 영화에 치닫는 악의적 감정이라고 하는 건 후반부로 가면서 쌓이는 것이고 그것들은 이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감정에 이제 촘촘히 쌓이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브래들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은 그거죠. 왜 린다는 저렇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헬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구조들을 찾기 위한 뭐 뗏목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방식도 왜 하지 않는가, 취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린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벗어나는 게 그렇게 뭐 달가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이 오히려 좋은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린다는 애초에 사실 영화에도 던져지는데 지나가는 뭐 배를 본다거나 하면서 이것이 이 섬이 단순히 그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섬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태국에 가는 이제 영화는 호주와 태국에서 주로 찍었는데요.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태국에 있는 어떤 섬에 난파됐다는 설정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딜러는 일종의 그 아까 했던 이 결별 장면에 나와서 아무거나 먹다가 이제 브래들리가 크게 혼나는 장면이고요. 그러면서 이 브래들리가 이 린다를 배신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배신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탈주를 기도하다가 브래들리의 이제 그 얕은 지식이 결과적으로 이제 파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감정의 이제 사임이 있는데 브래들리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감정들을 보여줘요. 브래들리가 이제 영화에 그 브래들리의 안타까운 점, 부모의 사랑받지 못했다라든가 그 점에 린다도 네가 재수 없는 점은 아마 너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린다의 무서운 점도 설명을 합니다. 린다는 결혼을 했었고 전 남편은 죽었다. 그래서 린다는 근데 그 전 남편을 살해한 건 아니지만 전 남편이 음주운전하는 상황 같은 것들을 갖다가 방치한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남편이 상당히 폭력적인 남편이었다는 설명입니다만 영화 상황에 보면 뭐 옛날로 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샘 레이미의 이 연출은 상당히 스피디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아주 이제 상업 영화로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이제 드는 영화예요. 사실 이 영화는. 그래서 브래들리라는 인물이 갑자기 이 공간이 됐다고 해서 린다에게 투항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영화가 아까 이제 뭐 처음 언급했던 리나 베레트 블루의 귀부인과 승무원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귀부인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강력한 남성 노동자의 매력에 빠져든다는 얘기로 이제 바꿉니다만 이 영화에서 브래들리는 린다를 여전히 싫어합니다. 끝까지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린다 약간의 호의를 갖고 있던 린다도 점점 변화하게 되겠죠. 자, 이 장면쯤 가면 이제 영화의 후반부쯤인데 다정함을 악함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장면 되게 인상적이죠. 예. 자, 겟아웃 같은 영화가 떠오르는 장면인데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마비를 만들어 놓고요. 일종의 그 남성을 제거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상당히 살벌한 장면이고 등장하고 영화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둘은 이 린다가 얘기하는 대로 여기서 살고 싶어 하고요. 린다는 그리고 브래들리는 당연히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끝장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외부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직장 상사 길들이기는 뭐 일종의 장르 스릴러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인물이 등장하지만 되게 사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야기의 이제 성격 묘사라든가 배우들의 연기가 받쳐주지 못하면 영화의 흥미가 떨어지는데 샘 레이미는 그 종종 보여주는 자신의 이제 그 연출력, 그 다음에 이제 점프 스퀘어도 한 장면 정도 이제 그 후반부에 한 장면 정도 사용을 하고요. 제일 웃기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브래들리가 이제 익사 상태에 빠지게 돼서 린다가 브래들리를 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지저분하게 볼 수도 있는 관객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장르물들을 즐기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코믹한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건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장면들 같은 게 이제 이 샘 레이미적인 감각들이 좀 살아있는 영화들이고요. 이 둘의 싸움은 끝장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요? 이 영화는 비극으로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희비극이죠. 뭘로 될 것인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만에 뭐 저도 이런 좀 호러 스릴러 계열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샘 레이미의 과거 영화를 생각해 보면 이제 어쨌든 샘 레이미도 이제 메이저 감독이 됐기 때문에 아주 과격한 영화를 만들진 않아요. 그래도 그 샘 레이미가 원래 그 독립영화 시절부터 만들었던 비극 감각적인 것들을 여전히 곁들일 줄 아는 감각이고 그런 그 감독이고 그것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역전의 그 이 명 크리디터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만드는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는데 촬영은 빌포프가 촬영을 했고요. 음악을 데니엘 프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역전의 용사들이 만들어낸 베테랑들이 만들어낸 상당히 저같이 옛날부터 영화를 봤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래서 깔끔하게 느껴지고 특유의 이제 뭔가 감정을 고양시키는 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피디한 그런 좀 연출 방식이라든가 뭐 과감한 뭐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활용되면서 우리가 좀 영화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애들과 볼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자, 이상 뭐 직장 상사 길들이기 뭐 얘기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